안녕하세요. 감성논술 지도법 강의를 맡은 강재연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한 누구보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자녀들의 논술 교육에만큼은 혹시 아무것도 손대지 못한 경우가 많으시지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많는데 정작 방법을 몰라서 논술에 관한 개념조차도 잡아주시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중간고사 한번 볼까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문제집 열심히 풀어보면 다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죠? 문제를 읽고 푸는 해결 능력, 우리 세대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일인데요. 근데 막상 고3이 되면서 어느 순간 논술의 개념이 확보되면서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부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 우리 어머님들 세대에는 논술이란 개념 자체가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세대였거든요. 그러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하고 체계적인 논술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글을 보면서 좀 더 쉽게 접근시켜 주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일기 쓴 거 보셨죠? 마음에 들으셨을 리가 있나요? 없죠.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초등학교 때 글을 쓸 때 일기 대충 쓰고 놀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심정도 다 똑같을 건데, 그럼 아이들의 글을 보셨을 때 아이고 일기장이 이게 뭐니, 글씨는 이게 뭐니 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이 글씨는 틀렸어? 문장이 왜 이렇게 짧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아이들은 상처를 받아서 다시는 글을 쓰고 싶지 않아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최소한 논술만큼은 수학 선생님은 때리면 안 되죠. 네, 혹시 이거 숙제 안 해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요. 논술 선생님들이나 논술을 가르치는 부모님들만큼은 아이들에게 최소한 딱 하나 기억해 주실 게 있습니다. 상처 주지 않는 수업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마음을 다치면 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 이게 뭐니 하고 지적하시기 전에 요 부분 너무 잘했구나 라고 체크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부모님이 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음 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감성적인 글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다음 장을 펼쳐보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논술의 개념과 글쓰기의 기본을 배우셔야 되는데요. 그럼 선생님들, 논술이란 무엇입니까? 논술이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논리적인 글쓰기였죠. 그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쓴 글이 바로 논술입니다. 논리적으로 서술하여 쓴 글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럼 서술이란 무엇입니까? 서술. 어떤 생각이나 사건 따위를요, 말하거나 적을 때 아주 사실적으로, 순리적으로, 시간적으로 풀어서 써준 글이 서술입니다. 많이 문제 접해보셨죠? 논술하시오, 서술하시오. 또 하나 있습니다. 설명하시오. 그러면 아이들 이제 거기서부터 머리에 지지 나기 시작합니다. 설명하시오. 어떻게 설명하라는 건지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대상을 상대편이 알 수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글을 써줌으로써 상대편이 알기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써주는 방식이 설명하시오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논술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방식이 요약하시오. 문제 있습니다. 요약하시오. 아주 쉽게 접근될 수 있는데 막상 그 제시문에 나 있는 걸 한 문장도 인용하지 말고 그걸 요약하라고 하면 우리 또한 300자 쓰는데도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제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의 기법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다음 제시문 가에서 벼랑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이 나와 다에 있습니다. 이 문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제시문이 3개가 있을 것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벼랑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이 가와 나와 다에 있을 것이고요. 나와 다의 공통주제를 중심으로 벼랑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되려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논술하시오. 몇 줄 쫙? 그렇습니다. 논술하시오 문제였습니다. 자, 서술하시오 문제도 있고 거기서 설명하시오 문제도 있을 텐데 여기서는 그 문제의 아주 핵심이 될 수 있는 논술하시오 문제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와 나의 공통주제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초등학교 5, 6학년 문제입니다.
참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전부 다 풀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에서 논술의 가장 큰 틀은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와 다에 있는 제시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제일 중요하고요. 논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밑줄 짝, 그렇죠.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어떻게, 벼랑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되려면 난 어떻게 해야 돼? 사고 능력입니다. 생각하는 능력과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표현하는 능력. 자신만의 표현하는 능력이 바로 그것이 논술의 가장 큰 틀의 삼박자입니다. 이 삼박자가 쫙쫙 맞아떨어졌을 때 바로 좋은 글쓰기, 좋은 논술의 표현이 되었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5학년은 700자, 6학년은 800자 정도의 분량을 쓰는데요. 700자, 800자 쉽지 않은 분량이긴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해력이 충분한지, 사고력이 충분한지, 표현력이 충분한지, 여기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차별이 많이 나올까요? 차이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떤 부분일까요?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동그라미 열심히 치면서 말씀을 안 해주시는 여기 학생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계신데 바로 표현력입니다. 표현력에서 가장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문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차이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통해서 자, 다음에 그러면 표현력을 길러주는 시간이 가장 필요하죠. 그래서 문제를 이해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문제를 이해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사고력을 통해서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아마 그 문제에서 어떤 게 나왔을 거냐면 가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벼랑의 끝에 선 사람은 벼랑이 어떨까요? 너무 무서울 것입니다. 맞아요. 무서울 것입니다. 근데 벼랑을 타고 올라간 사람은 벼랑이 어떻겠습니까? 무섭지 않은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벼랑은 더 이상 무섭지 않은 존재. 거기서 우리가 뭘 찾아내야 될까요? 끊임없는 자신의 용기. 그죠? 그럼 제시문 나에서 뭐가 나왔으냐? 그러니까 봅시다. 자, 지금 바로 자기 자신이 시작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하라. 제시문 다에서 무엇이 나왔을까요? 자신이 하면 된다. 남이 아니고 바로 자신이 하면 된다. 그럼 가와 나의 공통점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뭐였냐면요. 용기입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또 무엇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끝까지 하면 된다. 여기까지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아이들이 대부분 전부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표현하기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장 길러줘야 될 것은 표현력인데요. 그 표현력 어떻게 길러줄까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동시 쓰기 방식도 있고 자기소개 글을 쓰면서 표현력을 길러줄 수도 있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수필적인 글을 쓰면서도 길러줄 수 있습니다. 자, 21세기 교육 논술의 교육의 가장 키워드가 뭡니까?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자기주도 에세이를 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국제중이나 특목고 같은 경우에서 또 대학에서만 아닙니다. 그 국제중부터 그러면 6학년부터 쫙 준비해야 되는 게 바로 자기주도 에세이를 평소에 써버릇하는 이 방법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한 학교에 국한되지 않아도 됩니다. 바른 인간성, 바른 인성을 기르는 방법 중에 가장 큰 방법이 자기주도 에세이입니다. 그럼 여기서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표현력을 잘 길러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이번 시간에 제시하고 싶은 것은 자기소개 글과 자기주도 에세이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자기소개 글은 충분히 자기를 소개하는 건데 충분히 주관적인 글이 아닙니까? 그럼 논리적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쩌면 자기소개 글이야말로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설명적이고 가장 객관적인 글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자기소개 몇 학년 때부터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소개 언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1학년만 가도 그죠? 학년이 바뀔 때마다 중학교 갈 때마다 자, 이번 불이어 중에서 가장 큰 첫 번째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자기소개 글을 2000자를 쓰시오. 학생들 다 기절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천자요? 자기 나 소개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충분히 이해 갑니다. 자, 대입 논술에 대학에서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거 자기소개 그 삼천자 역시 서울대 분량이 직감이 가시죠. 그렇게 삼천자를 요구하는 그 글을 쓸 때요. 나를 소개하는 건 너무나 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에게 자신만의 가치관과 개성을 덧붙여 줄 수 있는 이걸 우리가 길러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죠? 선생님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람직한 사회생활에서 교우관계에서 어쩌면 노인정에 한번 가보실까요? 노인정에서도 회장님, 청무르님을 뽑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그냥 그때도 회장님 자기소개글을 발표하셔야 될 거고, 얼마 전에 우리 동네 이장님이 되셔서 출마하실 분이 아주머니인데요. 저에게 제 소개글 좀 써주세요 하고 가져오셨습니다. 50대이십니다. 막상 남편에게 편지 한 장 써주지 않는다는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거 보면 우리 아이들의 글은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엔. 그러면 그 모든 학년기를 거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기소개글을 쓸 때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을 찾아 쓰는 요령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그럼 자신을 소개하면서 결코 주관적인 글 한번 써볼까요? 주관적인 글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자기소개 글은 어쩌면 약간 살짝 미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왜?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시쳇말로 하는 자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기에게 자신이 확 간 거죠.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정말 노벨문학상을 탈 만큼 괜찮은 애야. 맞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처럼 노벨문학상을 타신 분도, 노벨 평화상을 타신 분도 있으십니다. 그 학생이 그런데 너무 먼 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은 글. 어쩌면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구성해서 보여줄 때 가장 객관적인 글이 필요하다는 거. 이게 바로 자기소개글이고요. 또 하나,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지닌 글. 자, 내 자신이 나를 보여줌에 있어서 남에게 설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설득력. 그때 뭐가 필요합니다? 논리적 구성이 필요합니다. 논리적 구성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이거를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표현력, 가장 큰 차이로 했어요. 표현이 명료한 글을 쓸 수 있는 방법 연구해 주십시다. 또 하나, 너무 추상적인, 자기 연대기적인, 저는 몇 년도에 태어나서, 맞죠? 어디서 태어나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그랬더니 병원에서요. 산부인과에서요. 야, 이렇게 해서는 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대기적 구성을 쓰지 않고 자기의 가치관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막연히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막연히 여러분,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십시오. A4 용지 한 장 좋습니다. 막상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딱 여러 가지 자료를 한 4가지 정도 제시해 보십시오. 첫 번째, 선생님이 생각한 방법은 자기 PR 카피라이터가 한번 되게 해보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나를 한 문장으로, 5초 내로 나를 포인트를 잡아줄 수 있는 방법 한번 연구해 볼까요? 요 포인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공부에 지친 학생들에게 둘도 없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바로 저 최지연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립박수 나올 수 있습니다. 공부에 지친 우리 다 같이 지쳤습니다. 그죠? 그런 아이들에게 둘도 없는 좋은 친구가 되겠다는데 그보다 좋은 자기소개글이 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학기 초에 너무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마저도 아이들은 참 어려워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줄까요? 마인드맵으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인드맵이 뭡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표현을 글로 표현해 주시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면 이렇게 꽃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한번 그려보세요. 대충이라도.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땅 속에 꽃이 달려있는데 땅 위에 또 꽃이 있고 그 밑에 개미굴을 만들어서 개미의 집 모양을 이렇게 군데군데 그려주면서 연결해가는, 아무튼 다양한 기법의 마인드맵을 표현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건 선생님들의 재치와 재능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시를 해주고요. 그 마인드맵으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꾸준히 해줘 보시게 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제시한 자료로 아이들이 이걸 다 채운 애들이 한 10명이면 2명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이 밑에 입만 안 채우면 안 될까요? 이거 다 채워야 돼요. 질문 충분히 들어왔습니다. 다 채워야 됩니다. 그죠? 네, 너무 처음부터 부담을 주지는 마세요. 여기서 잠깐만 문제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문제 보십시다. 국제중학교에서 자기소개서 예문 문제를 이렇게 제시해 줬습니다. 본인이 가장 잘하는 일과 가장 자신 없는 일에 대해서 적어주세요. 가장 잘하는 일과 가장 자신 없는 일, 물론 자기 장점, 단점 속에서 이미 다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본인이 장점과 단점을 적고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적어주세요. 막상 쉬워 보이는데 그 장점과 단점마저도 어떤 아이는 단점이 너무 많아요. 장점은 2개밖에 못 찾았어요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좀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들은 장점 많아요. 단점 하나 찾아서 그거 가지고 자기 자신의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아이들의 이런 재치를 우리는 이번 시간에 아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음을 열면 행복해져요. 자신만의 캐릭터를 그려보는 시간인데요. 그 캐릭터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는 카멜레온입니다. 카멜레온처럼 너무 많이 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단점 하나만 찾아봐 주세요. 수시로 변하는 아이, 좋게 느껴질까요? 나쁘게 느껴질까요? 수시로 그래요. 이 캐릭터를 통해서 자신의 가장 큰 단점을 보여준 겁니다.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켜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변화무쌍한 자신의 힘. 그래서 어디서 적응할 수 있는, 기숙사 가는 학생에게 딱 맞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 적응력을 강조시켜줌으로써 독창성을 가진 나만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시간으로 이끌어주는 게, 이것이 바로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자, 이해 가시죠? 또 하나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제 마음속에 그림지도 그리기. 저 아까 마인드맵을 했는데 마음속에 그림지도를 또 그리래요.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어휘도 내 마음속에 그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하는 아이들에게 요걸 한번 접목시켜 주십시오. NIE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자, 국제중학교 예시 문제 한 번만 볼까요? 국제지역 중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설정해 주십시오. 나 왜 했죠? 공부 열심히 하려고? 가서 훌륭한 어른이 되려고? 그죠? 또 하나 문제 보겠습니다. 국제중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서 설정해 보십시오.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을까요? 이럴 때 신문 자료들을 막 뒤집어 보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와 관련된 단어 하나를 포인트를 딱딱 짚어서 오려서 붙여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자신을 적응시킬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어요. 뭐가 되고 싶냐고 그랬더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붙였습니다. 그야말로 스카이대를 이렇게 간절히 6학년 때부터 꿈꾸는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부모님은 이 아이를 데리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정을 한 번씩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어느 학교에 가고 싶은지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참 훌륭하고 또 얼마나 적극적이고 아이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던 부모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가장 큰 포인트 되는 것이 무엇이었죠? 논술. 왜 이걸 썼냐고 했더니 논술에 자신이 없어서 여기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수 쳐줬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논술은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방법만 아니면, 단 방법을 몰라서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조금의 도움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던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어머님들 도와주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사교육에 매달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연구해 주십시오. 같이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중에 갈 때도
뭐 우리 특목고에 갈 때도 대학에 갈 때도 자기소개글 쓸 글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거와 함께 요즘에 대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주도 에세이를 잘 쓴 학생에게 혜택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죠? 자기 주도 에세이? 뭐죠? 낯설어요? 낯설죠? 자, 우리는 여태까지 요 세대에는 논술이 유행이었습니다. 자, 이 자기주도 에세이는 일기에 좀 더 자기 가치관이 드러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나를 주어로 한 논술입니다. 나를 주어로 한 일기 쓰기, 글쓰기와도 통하게 됩니다.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평생 글쓰기 한 번 안 해보다가 6학년 때 갑자기 국제중을 가고 싶습니다. 아니면 중학교 때 갑자기 특목고를 가고 싶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보여져질까요? 평소에 자기가 글을 써보던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자기소개글을 포인트를 잘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절대 기억해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메모하는 습관 아이들에게 길러주시면 되고요. 이건 단순히 여러분들, 어머님들 교육적인 명분만을 가지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히 인생의 충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학생들의 글을 보겠습니다. 나를 주어로 한 글쓰기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저는 동인초등학교 4학년 1반 강재현입니다. 제 이름입니다. 그죠? 저의 꿈은 실내 디자이너입니다. 실내 디자이너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의 집을 꾸며주어 사람들의 입가에 미소를 품어드리고 싶습니다. 와, 표현력은 괜찮았습니다. 문장력은 잠깐 삐딱선을 탔지만 저희 가족은 엄마, 아빠, 동생, 저로 모두 4명입니다. 이게 학생글의 원본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저의 꿈은, 저의 가족은, 제가 나를 주어로 한 글을 쓰기를 가르쳤더니 이렇게 끊임없이 저의 꿈은, 저의 가족은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아니겠죠. 그리고 글의 구성을 좀 바꿔줘야 합니다. 저는 누구입니다와 함께 저의 꿈과 함께 저의 가족이 이렇게 연결성 없게 실려져 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로, 재치 있는 아이디어로 한번 고쳐줘 보십시오. 실내 디자이너가 된다는 아주 좋은 생각 참 좋았습니다. 그죠? 왜? 다른 사람들의 집을 꾸며줌으로써 다른 사람 누군가의 입가에 미소를 주고 싶대요. 참 기특한 생각입니다. 4학년 치고. 그러면 이 구성법만 조금만 같이 아이에게 던져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더 연결하면 좋을지 같이 제시해 주십시오. 자, 다음 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입학사정관제 자기소개서까지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한 자기소개서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에게 쓰는 것과 5, 6학년 아이들이 쓰는 자기소개서는 분명히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들 제일 궁금한 게 그것입니다. 자기소개서. 입학사정관제 자기소개서는 뭐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다음에 어느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 그 감독관께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통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세요. 이런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자기가 왜 그 학교에 꼭 필요한 학생인지를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주는 글쓰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입학사정관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소개서라고 했죠. 그렇게 자기소개서에 그 학교에 대한 열정과 관심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면 어떻겠어요? 그 좀 더 열정적인 학생을, 좀 더 관심 있는 학생들을 뽑겠죠. 그러니까 그곳에 부각시키는 힘. 또 경시대의 수상 실적 많이 중요합니다. 그죠? 특히 외부 것이 아니고 내부 것을 본다는, 학교 교내 것을 본다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요. 그게 만약에 없어요. 많은 학생들이 최우수상 타봤을 거고 대상 타봤을 거고 했지만 몇 장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충분히 자신을 보여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독서노트. 그죠? 탐구일지. 그동안 신문 스크랩에 와서 그걸 스크랩만 하면 안 돼요. 그걸 자신의 글로 옮겨 쓰는 작업을 꾸준히 했어요.
프로필이 얼마나 될까요? 프로필이 이만큼 되겠죠. 그러면 그걸 꾸준히 해온 나의 기록, 인생 기록, 그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뭐가 보입니까? 그 학생의 뭐가 보이겠어요? 그죠. 열정과 또 하나, 노력이 보일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왠지 그 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 그것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고등학교 때까지 내가 살아온 이력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그 학생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두고 성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보낸 학생 중에 한 명은 실제로 내신이 참 낮은 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강대를 갔습니다. 놀랍죠? 내신도 낮은데 어떻게 서강대를 갔을까요? 자기 추천제 전형으로 갔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논술 동아리에서 회장을 맡고 있었고요, 논술 동아리에서 이렇게 토론을 이끌어가면서 전 사회적인 소양을 충분히 갖춘 학생입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글을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좋은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자신을 보여주는 글쓰기에 있어서의 방법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논술, 우리 사회 문제를요 묻고 해결책이나 원인을 분석하고 요구했던 게 그동안의 논술이었습니다. 논술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계속 논술 시험이 있으니까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을 잡습니다. 그죠? 막 잡아서 교육 방침에 따라 우리 교사들이나 부모님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그래, 논리적인 글쓰기, 바로 그게 필요해. 논리적인 글쓰기 강요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답이 어땠냐면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이제 그 방법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구되기 시작한 게 에세이 논술입니다. 그죠? 에세이 논술. 논술보다는 이제 에세이 형식으로 보여주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에세이가 뭡니까? 낯설어요. 그죠? 수필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수필입니다. 자, 미국에서 건너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느 대학에서, 하버드대에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자꾸 에세이 강조하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어느새 물들어서 에세이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에세이는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수필은 붓 가는 대로 쓴 글입니다. 그럼 정말 붓 가는 대로 마음대로 쓰면 글이 될까요? 이것 또한 그럼 무형식의 글입니다. 이것 또한 형식이 없는 글 맞죠? 그렇지만 형식이 없는 글이 글이 될 수 있을까요? 무형식의 형식의 글입니다. 참 애매하고 힘듭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밑줄 쫙 해주십시오. 뭡니까? 개성과 뭐가 드러나야 되는 글이라고요? 가치관.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십시오. 자, 개성과 가치관이 들어가는 문학의 장르가 바로 수필입니다. 에세이입니다. 자신만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신만의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는 글을 쓰라는데, 그러면 나의 가치관이 없는데 어떻게 가치관을 씁니까? 내 인생에 세계관이 없는데 어떻게 세계관을 씁니까? 그걸 우리 아이들과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는데 아이들 어려워할 것입니다. 왜? 가치관이 뭡니까? 그죠? 세계관이 뭡니까? 개념 자체도 없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아 주십시오. 뭐 자신의 경험, 자신의 희망, 자신의 꿈, 자신의 적성, 이런 식으로 쉬운 주제로 접근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쯤은 고민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의 가장 큰 꿈이, 자신의 꿈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꿈 뭐였어요? 소방관이요? 어머나, 그랬어요. 선생님은 뭐였어요? 대통령이요. 맞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대통령 많이 나오고요. 또 국회의원 나오고요. 또 정치가 아니면 또 뭐가 있었어요? 예나 선생님 뭐였습니까? 통역사. 아, 그럼 외대를 갔어야 되겠군요. 외대를 가서 동시통역사. 아, 너무 멋진 꿈을 가졌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도 다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꿈이 있어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모두 다 국문학과 갔고요. 자, 문예창작과 가서 이렇게 열심히 훌륭한 선생님이 되기 위한 길을 걷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기에도 자신의 가치관을 써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그죠? 자, 저기 예나 선생님 같은 경우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옆에 친구에 대해서 당장, 지금 당장, 그죠? 뭐예요? 묘사해 보십시오. 친구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 묘사학을 딱 하나 떠오르는 거 못 떠오릅니까? 보조개. 보조개를 어떻게 묘사해 줄까요? 묘사글. 자, 이런 묘사글의 방식을 배우는 게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낯설어. 묘사글은 어려워. 이랬던 것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2강, 3강을 이어서 들으시면서 그 글쓰기의 맥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좀 더 쉽게 접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주도 에세이를 작성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쉽게 접근하라고는 했는데 아직도 접근이 쉽진 않고 자신의 꿈, 자신의 희망, 자신의 경험을 쓰라고 합니다. 대입 노트. 그러면 아이들의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의 비전을 제시하십시오. 그죠? 자신의 했던 경험 중에서 가장 소중했던 경험을 써주십시오. 살아온 날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를 써주십시오. 문제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뻔한 대답이 나오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첫 번째, 에세이 주제를 포착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제는 분명히 반드시 있는데 각 학교마다 요구하는 주제가 다릅니다. 첫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신에게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이며 아이들 누구 쓸까요? 부모님? 맞아요. 또 누구 쓸까요? 선생님? 또 더 없습니까? 친구가 좋습니다. 이렇게 벌써 네 그룹만 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 영어 선생님 누구? 위인전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위인전 읽었다고 해서 다 위인이 되셨습니까? 아니죠. 바로 그겁니다. 서울대 잘 가는 법,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글 나옵니다. 그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거 읽어서 우리 정말 공부가 제일 쉬웠습니까? 힘들었습니다. 우리 공부하기. 그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에게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이며 그로 인해 어떤 변화를 갖게 되었는지 아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 배웠던 서술하라의 기법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순리적으로 자신의 순서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주는 것이 서술하라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그로 인해 나는 이런 변화를 갖게 되었어요. 뻔할 것 같지만 벌써 부모님, 친구, 또 선생님, 위인전에서 다양한 방법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서 독창성을 요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문제 보겠습니다. 살아온 장소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에 내가 예를 들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물어봤더니 구리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구리시에서 막연하지 않습니까? 구리시에서 뭘 찾아내야 됩니까? 그걸 통해서 어떤 학생이 구리시에는 동구릉이 있습니다. 그죠? 동구릉을 통해서 문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가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때요? 좋은 점수 받았을까요? 오케이,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세부 주제로 학생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 또 하나 있습니다. 뭔가를 새롭게 시도했을 때의 경험. 그럼 새롭게 시도했으면 모두 다 성공하나요? 아니죠. 그럼 뭐가 됩니까? 실패했던 경험. 그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얻었던 경험. 이런 걸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는 그 경험을 느껴줄 수 있도록 쓰는 표현법을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럴 때 중심 화제를 잘 이끌어내야 되는데 주제는 같아요. 화제에 따라, 토픽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아까 동구릉 나왔습니다. 그걸 통해서 문화를 이끌어줬습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뭘 또 생각해 줄 수 있을까요? 친구를 통해서 물론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명이 있다면 그 3명 중에 같이 걸어가는 3명이 있다면 그 3명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나의 스승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좋은 친구가 있었을 것이고 나쁜 친구가 있었을 것이고 나를 잘 이끌어내는 친구가 있었을 것이고 나에게 유혹을 주는 친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유혹을 주는 친구마저도 나에게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좋은 친구만 가지고 글을 쓴다면 어쩌면 더 뻔한 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뻔한 글이 되지 않는 방법을 또 연구해 주시게 하면 됩니다. 또 중요한 건 문장 표현에 있어서 핵심 문장, 주제문이죠. 주제문을 한 문장으로 쓰게 하는 훈련을 우리 아이들에게 시켜야 합니다. 주제문 한 문장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해보셨죠? 맞습니다. 자, 지금 우리 사설을 읽었다고 칩시다. 그 사설의 주제문을 한 문장으로 쓰시오. 중학생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최근에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이미 에세이 대회를 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신문 사설을 읽고, 어린이 신문이겠죠. 사설을 읽고 그 주제를 한 문장으로 쓰는 그런 시간을 만드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가는 선생님들이십니다. 사실은. 그 선생님들의 기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핵심 문장을 쓰는 훈련을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다 전해드리기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때 표현 방법, 주제문 찾는 방법 계속해서 강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또 하나, 글을 쓸 때 좀 진지한 주제가 좋을까요? 재미있는 주제가 좋을까요? 물론 재미있고 독창적인 주제 좋습니다. 그 재미있다는 게 너무 이슈화된 탤런트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런 게 독창적이면 좋긴 좋겠지만 너무 쉬운 주제, 아주 세상을 쉽게 바라보는 주제, 이거보다는 좀 아이들이지만 진지하게 거기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주제를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글쓰기의 가장 큰 맥을 볼까요? 첫 단추를 잘 깨어야 합니다. 그죠? 첫 문장에서 이미 그 사람의 얼굴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그 글 전체의 첫인상. 여러분들 미팅 해보셨나요? 어떤 친구를 딱 만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 볼 수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딱 봤을 때 저 친구 눈빛 좋아. 첫인상입니다. 그게 바로 어디서 나타나냐면 제목과 첫 문장에서 나타납니다. 그거 딱 안 좋은데 길어. 읽어도 끝도 없는 글을 썼을 경우에 다시는 읽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럼 뒷부분에 갈수록 지지부진한 글이 나옵니다. 긴장감 있는 첫 문장 쓰는 방법. 이것도 서서히 배워갑시다. 자, 뒤로 한 번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한 번 자신의 모습이 잘 드러날 수 있게 밑줄짝 솔직하게 쓰랍니다. 솔직하게는 쓰는데 너무 솔직하다 못해 자신이 어렸을 때 꽤나 정말 말썽쟁이였던 이야기만 줄줄줄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솔직했죠? 그러면 나는 공부할 의지도 없고 앞으로도 잘할 가능성도 없고 나의 단점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또 반면에 너무 큰 꿈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을 너무 오바되게 표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과장되게 표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걸 정도를 쫙 지켜서 이어갈 수 있게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기억이 잘 나는 경험으로 쓰면 좋을까요? 아닐까요? 그죠? 기억이 잘 나는 경험으로 쓰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기억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또 망상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가졌던 경험들 하나도 잊어먹지 않고 다 갖추고 산다면 우리 머리 다 터져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좋았던 기억과 나빴던 기억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쓰기엔 너무 역부족이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평소에 써두었던 자기주도 에세이, 그죠? 아까 말했던 신문 기록, 이런 것들을 들춰보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쓰되 그 경험을 가지고 거기서 끝이 나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플러스 가치관을, 자신만의 가치관을 경험담을 통해서 이끌어내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선생님, 나만의 가치관이 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걸 통해서 느낀 점을 요약해서 쓸 수 있게 하는 힘을 문장 훈련을 끊임없이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것마저도 여러분들 쉽지만은 않으셨을 겁니다. 자, 그때 또 하나. 그때 너무 어려운 단어로 포장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철학적 접근을 시도해 주시는 건 참 좋습니다. 또 가끔 이런 표현에 적절한 어휘력을 길러주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럴 때 어려운 단어로 포장을 끝까지 하지
하진 않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문체, 현란한 문체가 그 문제의 감점 요소가 되지 않게만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개성 있는 표현력. 그러면 같은 주제의 경우에도요, 다른 차별점을 두는 것이 바로 표현력 밑줄 짝입니다. 표현력, 그렇죠. 입시를 앞둔 날짜 어느 날 갑자기 표현력이 좋아질 수 있었습니까? 우리 절대 없었습니다. 평소에 자기만의 표현력을 기르는 방법 어떻게 연구시켜 주시면 되냐면요. 아이가 수업에 집중 못할 때 잠깐 5분이면 됩니다. 데리고 나가주세요. 밖에 데리고 나가서 만약에 그 계절이 봄이면 봄에 피는 꽃송이를 묘사해보게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참, 그 꽃송이 하나에 마음을 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노란 개나리가 이렇게 몽글몽글 피어나면서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그 말까지도 표현하게 한 줄 문장을 쓰게 해주면 됩니다. 그 문장을 쓸 때요, 그 문장을 한 문장 다 쓰게 안 하셔도 됩니다. 말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다 남아있고요. 아이와 함께 손잡고 가면서 마트에 가면서도 지나가다가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는, 그러니까 그 4발 달린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는 장애인 아저씨를 보게 해주시면, 본다면 그 장애우 아저씨라고 할 수는, 그러니까 그분들의 힘든 삶이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박스를 줍는 아저씨들, 종이 폐지를 줍는 아저씨들 우리 흔히 그냥 지나칩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좋은 글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폐지를 줍는 아저씨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끄집어내실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고쳐쓰기의 완성입니다. 아이들이 그 쓴 글이 막연히 써놓았을 경우에 그 글이 잘된 글인지 자기 자신은 잘 분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셨죠? 어젯밤에 열심히 편지 써봤고요. 열심히 시 한 편 써보셨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유치한 글입니까? 그죠? 이런 글들 보셨습니다. 다음날 고쳐쓰기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글도 막연히 써놓은 글들은 참으로 유치한 문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문장 밑줄 쫙 잘못됐어, 저 문장 밑줄 쫙 잘못됐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에게 한번 제시해 봐 주십시오. 이 문장을 한번 네가 다시 한번 읽어볼래? 누구누구야, 내가 읽어본다면 더 좋은 문장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스스로 고쳐보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다 못 고칠 때 한 번만 끼어들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끼어들면서 아이들의 글에 선생님이 만약에 다 고쳐준다면 그건 아이들의 글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다 고쳐준다면 부모님의 글이지 아이들의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아이들 먼저 스스로 이 문장을 찾아보게 해주시는 센스 필요하십니다. 그렇게 고쳐쓰기까지 완성을 했다면, 그걸 다시 써보게 했다면 이제 문장의 완성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아직도 아이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그럼 그래도 못 쓰겠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표현력이 좋은 글을 쓸까요? 이게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나갈 방향을 설정해 가면서 2강, 3강에서 충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으로 이게 다 답답하고 못 알아듣겠고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수업을 듣고 학생이 써온 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정해봅시다. 이렇게 제목이 뭐였냐면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표현해 보십시오 라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자, 커리어만. 커리어. 커리어. 좋은 얘기 나왔어요. 커리어우먼이 되고 싶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표현력을 이 학생은 어떻게 했는지 이 문장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대요? 제목도 근사합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죠? 등불 같은. 그죠? 이런 활용하면 좋습니다. 투명한 거울의 얼굴을 가리는 오물들과 같이 각종 외쪽이고 위험한 요소들이 우리 사회를 더럽히고 있는 지금 자신의 참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와, 강조하기 기법을 활용했네요.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제가 보았을 땐 그리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참 근사한 말입니다. 등불은 왜냐하면요, 등불은 한치 앞길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작으면서도 큰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입니다. 잘 이어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떠한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무언가 가치 있는 깨달음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나왔습니다. 갈수록 비판적이고 주체성 없이 외적인 것만 받아들이는 거울 속의 모두에게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깨달음과 어떤 일이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는 포인트 줘야죠. 희망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생각을 한 학생이네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의 샘 속에서 찾은 보석은 성현들의 가치관이 담긴 고전과 지금까지 흘러온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아직도 끝없이 이어진 칠흑 같은 터널을 달리는 기차 속에서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죽었어요. 뭐죠? 풍류법을 활용했네요.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생각을 심고 있는 모두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등불과도 같은 인재가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참 멋들어지게 쓴 글인데요. 여기서 굳이 그러니까 2% 부족을 찾는다면 그 등불 같은 사람이 막연합니다.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센스까지 덧붙여줬다면 얼마나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이 글을 이 글 정말 잘못됐어 고쳐와 소리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훌륭한 글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당장 고치지 않게 해주셔도 됩니다. 토론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토의를 해 주십시오. 여기서 그래 이렇게 좋은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이런 풍류법까지 활용한 기법이 너무 잘 됐구나. 그럼 여기서 좀 더 구체적인 등불 같은 사람은 무엇인 것 같니? 그 자리에서 질문해 주십시오. 선생님이 그 사람은 바로 누구야? 라고 말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입니까? 자신이 찾아야 합니다. 그죠? 이렇게 자신이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고쳐올 수 있게 유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까지가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거기까지가 어머님들의 몫입니다. 오버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첫 강의를 우리 이렇게 훌륭했죠? 마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에 전혀 부담 갖지 않고 오늘 다 알아듣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강재현 카페가 있습니다. 다음 카페 강재현 카페에서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선생님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던가 다시 한번 보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컴을 통해서 저에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컴에 제 전화번호도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하셔도 됩니다. 무엇입니까? 뭘 얘기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까? 얘기해 묻는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또 정식적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좋은 선생님이 되주십시오. 좋은 부모님이 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대에게 가는 이 길이 낯설지 않음은 전생의 어느 숱한 날들을 그대 향한 그리움으로 몸부림치던 그 몸짓이 가슴속에 길을 지어놓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대에게 가는 이 길이 섭지 않음은 전생의 어느 숱한 날들을 그대 위해 기도하던 그 간절함이 가슴속에 노래를 지어놓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대에게 가는 이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지적인 듯 느껴지는 것은 그 많던 가슴속 말들이 억겁의 세월 잠자고 있다가 오늘 다 타오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람결에 스치는 옷자락의 인연으로라도 이제는 만나야 할 사람, 결코 놓칠 수 없는
인연의 끈을 부여잡고 가파른 생의 비탈길에 서서 그대만을 위한 노래를 부릅니다.